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바람이 이순분 할머니의 낡은 코트 사이로 스며들었다. 손끝이 시려워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입에 넣으며 할머니는 가슴에 꼭 안고 있는 낡은 가방을 더욱 단단히 껴안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괜찮아요. 젊은이,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민준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계시면 몸이 상하실 텐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이런 호의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여기서 오래 지내셨나요? 벌써 3년째네요. 할머니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이제 이 가방 하나가 제 전부예요. 할머니가 가슴에 안고 있던 가방을 살짝 쓰다듬었다.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가방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다. 그 가방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나 보네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기억들이 들어있어요. 잊고 싶지 않은 것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작은 기침이 점점 거세져서 몸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민준이 깜짝 놀라 할머니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할머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 기침이 심상치 않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기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창백한 얼굴빛이 말과는 달랐다. 민주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제가 사회복지사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마음이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할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새벽 무렵 지나가던 시민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할머니 옆에는 그 낡은 가방이 함께 있었다. 병원에서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다. 폐렴과 영양실조, 그리고 오래된 심장병까지 겹쳐 있었다. 의사는 가족이나 보호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민주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할머니 옆에 놓인 가방을 보며 그는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이유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다. 할머니, 꼭 괜찮아지셔야 해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의식을 잃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할머니는 짧은 순간 의식을 되찾았다. 가방을. 할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발, 민준 씨에게. 그것이 이순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차가운 겨울 새벽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다. 곁에는 그 신비로운 가방만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가방을 맡긴다고 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그는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더욱 궁금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민주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이 가방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혹시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색이 바랜 사진들이었다. 젊었을 때의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서 있고 옆에는 키가 큰 남성이 서 있었다. 사진 뒤편에는 1965년 5월 우리의 첫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살펴보니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 할머니도 이런 행복한 시절이 있으셨구나. 민준이 중얼거렸다. 사진 아래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다. 노란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순분에게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의 시작 부분을 읽으며 민주는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다. 편지들을 차례로 읽어보니 할머니와 남편 사이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전쟁 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이야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민준의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된 갈색 봉투였다. 봉투를 열어보자 민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보통 수표가 아니었다. 금액란에는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발행일자는 30년 전이었다. 수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수표였다. 이게 뭐지? 50억 원이라고? 민주는 수표를 들고 다시 확인했다. 이게 진짜라면 수표의 발행일란에는 대한건설 회장 박정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한건설이라면 지금도 유명한 대기업 중 하나였다. 봉투 안에는 수표와 함께 작은 쪽지도 들어 있었다. 순분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수표는 작은 마음입니다. 정호 올림.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노숙하던 할머니가 왜 50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대한건설 박정호를 검색하니 많은 기사들이 나왔다. 박정호는 1960년대부터 건설업으로 성공해 대기업을 일군 인물이었다. 하지만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대한건설 창업주 박정호, 은인 찾기 30년째 계속 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기사였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박정호는 젊은 시절 사업 초기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여성이 자신의 전 재산을 선뜻 빌려주어 회사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락처를 잃어버려 그 은인을 찾지 못했고 평생 그것을 안타까워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순분, 혹시 할머니가 그 은인인 걸까? 민준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박정호의 가족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검색 결과 박정호의 아들인 박현우가 현재 대한건설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는 수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진짜라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하지만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할머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던 거죠? 민준이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50억 원이라는 거금도 놀라웠지만 할머니가 평생 그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간직했다는 사실이 더 궁금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 돈을 쓰지 않았던 걸까? 다음 날 민주는 대한건설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박현우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많은 비서와 담당자들을 거쳐야 했고 모두 민준의 요청을 이상하게 여겼다. 50억 원짜리 수표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는 회장님을 만나 뵙기 어렵습니다. 비서실장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마침 대학교 선배 중 한 명이 대한건설과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민준아, 정말 50억 원짜리 수표라고? 농담 아니지? 선배 김 과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입니다, 선배. 제가 이런 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김 과장의 도움으로 민준은 겨우 박현우 회장의 비서와 만날 수 있었다. 비서는 민준이 가져온 수표와 사진들을 보더니 표정이 급변했다. 잠깐만요. 이것들을 회장님께 직접 보여드려야겠어요. 30분 후 민준은 대한건설 회장실에 서 있었다. 박현우 회장은 60대 초반의 품위 있는 남성이었다. 그는 민준이 가져온 수표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 수표, 정말로 아버지께서 발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민준은 이순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노숙 생활, 마지막 순간, 그리고 가방에서 발견된 수표에 대해서. 박현우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께서 평생 찾으시던 은인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셨다니. 회장님, 할머니와 회장님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975년 아버지는 당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 공사를 맡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해졌죠.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부당하고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이순분 할머니가 도와주신 건가요? 네. 아버지께서 절망하고 계실 때 이순분 씨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당시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자신의 전 재산인 5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셨다고 해요. 민준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1975년에 5천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는 수십억 원에 해당하죠. 그 돈으로 아버지는 회사를 살릴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건설의 시작이었어요. 박현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아버지는 사업이 성공한 후 할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이사를 가셔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표를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드리려고.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원금 5천만 원에 30년 동안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정하셨던 거죠. 민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이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도. 박현우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요. 할머니의 다른 유품이나 기록은 없나요? 민준은 할머니의 편지들을 꺼내 보였다. 박현우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더니 어떤 편지에서 멈췄다. 이 편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박현우가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필체가 아버지 것과 같네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박정호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수표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다. 이 돈은 순분 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디 순분 씨가 정말로 필요할 때만 사용해 주세요. 그때까지는 저희 가족이 순분 씨를 잊지 않았다는 증표로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민준이 무릎을 쳤다. 할머니는 정말로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네요. 박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다운 말씀이에요. 할머니께서도 그 뜻을 이해하시고 지키셨던 거군요. 그럼 이 수표는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특수한 수표라서 유효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때 민준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가방을 자신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혹시 할머니는 이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현우 회장은 즉시 회계팀을 불러 수표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50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회장님, 잠깐만요. 민준이 손을 들며 말했다. 이 돈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할머니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박현우는 민준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가족부터 찾아보는 게 맞겠군요. 박현우는 회사의 조사팀을 동원해 이순분 할머니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할머니께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다. 하지만 둘 다 20년 전에 할머니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민준과 박현우는 할머니의 자녀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먼저 아들 이영수를 찾아갔다. 40대 후반의 영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요? 20년 전에 이미 인연을 끊었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일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큰 유산이. 유산. 영수가 코수슴을 쳤다. 어머니가 무슨 유산을 남기셨다고요? 집도 없이 떠돌던 분이 어차피 빚만 있을 거예요. 민주는 영수의 냉정한 반응에 놀랐다. 딸인 이영기를 만났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영희는 아예 만나기를 거부했고 전화로만 짧게 이야기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요. 20년 전부터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박현우와 민주는 할머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다. 할머니의 옛 이웃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점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순분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의 옛 친구 김순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어요. 특히 며느리와 사위가 시어머니, 장모를 싫어했죠. 가난한 것도 창피했고요. 순애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어느 날부터 순분 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자신이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짐이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집을 나오신 건가요? 아이들이 명절에도 연락을 안 하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모르는 척하는 걸 보고 순분 언니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결국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집을 나오셨던 거예요. 민주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할머니가 혼자 세상을 등진 것이었다. 그런데 순분 언니가 돈이 많았을 리는 없는데 순애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식당도 적자였고 남편 병원비로 빚도 많았거든요. 민준과 박현우는 더욱 의문스러워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1975년에 박정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박현우가 아버지의 옛 기록들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1975년 당시 이순분 할머니는 남편의 생명보험금 5천만 원을 받은 직후였던 것이다. 할머니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전액을 아버지에게 빌려주셨던 거네요. 박현우가 감탄했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고, 그로 인해 자신은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기에 50억 원의 수표를 30년 동안 현금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는 진정한 성인이셨네요. 민준이 경외감을 느끼며 말했다. 박현우는 할머니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던 중 마지막 편지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일 것입니다. 저는 박정호 사장님께 받은 이 수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뒤를 이어 이 돈을 관리하게 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돈을 저처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박정호 사장님과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편지를 읽은 민준과 박현우는 할머니의 진짜 소원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민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대신 할머니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박현우는 민준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민준 씨야말로 할머니가 찾으시던 바로 그 사람인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이순분 할머니를 기리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50억 원의 수표는 그 재단의 기금이 될 것이고 노숙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의 아들 영수가 갑자기 민준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다. 정말로 어머니가 50억 원을 남기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며칠 전 어머니의 옛 친구 순애를 만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순애가 들려준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저는 어머니가 그냥 고집 센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영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땅도 제대로 안 되고 빚만 늘어가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민주는 영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순애 고모가 말해준 진실을 어머니가 아버지 보험금을 모두 남에게 빌려주셨다는 걸 듣고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산 이유를,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를. 영수는 계속해서 후회와 미안함을 토로했다. 제가 어머니를 버렸어요.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작 어머니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그때 박현우도 도착했다. 그는 영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이 유산이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외면했던 저희가 이제 와서 유산을 받는다는 건 어머니께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영수는 동생 영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영희는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오빠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저희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뜻대로 그 돈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영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할머니의 자녀로서 민준 씨, 영수가 민준의 말을 끊었다. 순애 고모에게서 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분이 민준 씨라고. 저희보다 민준 씨가 더 어머니의 진짜 아들 같아요. 박현우는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재단을 설립하되 할머니의 가족들도 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할머니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는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한 달 후 이순분 나눔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민준이 맡았고 박현우는 후원회장을, 영수와 영희는 이사로 참여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서울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이었다. 할머니가 마지막 3년을 보낸 그곳에 따뜻한 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옛 친구들,
박현우와 대한건설 임직원들, 그리고 이미 도움을 받기 시작한 노숙자들까지. 민주는 개관식 연설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순분 할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마저도 진짜 필요한 때까지 아껴두셨죠.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개관식이 끝난 후 민주는 쉼터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을 찾았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 낡은 가방이 전시되어 있었다. 가방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있었다. 이순분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방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상징입니다. 영수와 영희도 그 앞에 서서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요. 박현우는 민준 옆에 서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평생 찾으시던 은인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빌려주셨던 거네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서울역 지하도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이제 할머니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있었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겨울은 끝났어요.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겨울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갈게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따뜻했다. 50억 원짜리 수표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는 큰 이야기가 되었다.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이순분 할머니의 마지막 겨울은 끝났지만 할머니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 따뜻한 봄은 할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고 만나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